우리 윤사러들 반갑습니다. 제가 총평에서 몇 가지 강조드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챙겨보시고 오늘 지금부터 하는 해설 강의와 좀 매치도 시켜봐 주세요. 바로 1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문항이죠. 이 스승님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스승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신체와 재산이 아니라네요. 영혼의 훌륭한 상태래요. 아레테.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일 텐데 되도록 그것을 돌보는 것이고 참된 삶에 대해서 성찰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참된 삶에 대해서는 검토, 성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성적으로 물음을 제기하고 논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야기하는 대화법, 문답법의 형식들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죠. 짧은 듯 하지만 소크라테스에게서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그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요 신체와 재산이 아니라 이런 단서까지 생각해 보면서 1번으로 갑니다.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신체나 재산이 아닌 영혼을 돌보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조금만 더 보태보자면 오히려 소피스트들이 강조했었던 그런 류의 관심사나 공부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수강료를 내고 공부했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 시민들에게 해줄 그 비판을 했었던 오히려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빼줄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성적인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된다. 중요한 판단 근거는 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즉 보편적인 그 삶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거. 그래서 영혼의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 그 성찰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그거보다는 감각적 경험이 더 중요해 라는 유의 진술은 소크라테스 입장에 맞지 않겠다. 세 번째,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되느냐. 세속에서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성찰하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세속을 벗어난다, 은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네 번째, 아주 적절합니다. 그렇죠? 나의 무지를 깨달아라. 무지의 자각, 이게 가장 중요한 알미죠. 그래서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라. 어떻게? 문답법, 대화법, 삼파술, 영혼의 성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한번 더 얘기해보자면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이 이성적, 보편적인 이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그런 판단 기준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 가깝죠. 상대적임을 깨닫고 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번을 여러분들이 쉽게 득점하실 수 있고 잘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요. 1페이지에 2번은 플라톤, 4번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고대 서양 사상과 이 계열이 싹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은 그 스타트를 여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짚고 가보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3점인데요. 갑번에 정의, 그건 지배하는 자들의 이익일 뿐이야.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이익이지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해.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야. 사실 같은 얘기 반복이죠.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이다 라고 보는 이 사상가는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을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면서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플라톤이죠. 그래서 익숙한 구도이긴 한데요. 갑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서들을 잘 잡아보세요. 1번 선지를 가보면은요. 법은 통치자와 피취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아니요.
제시문을 보니까 분명 강한 자의 이익이고 그들에게 유리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 피치자에게도 유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 강한 자에게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갑의 시선은. 그래서 1번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2번으로 논리적으로 연결돼요.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에 근거한다. 아닐걸요? 특정 계층, 누구? 권력을 가진 자, 강한 자의 이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라고 1, 2번은 정리됩니다. 그럼 플라톤 3번 가보겠습니다.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플라톤에게서 이성, 기계, 욕망, 지혜, 용기, 절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총평에서도 강조드렸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만 더 정밀하게 잘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선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존하는 덕이다. 이렇게 정의되죠. 연계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생각하는 용기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 오히려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갖추고 그것이 조화를 이룬 그런 이상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이죠.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진술인 것은 오히려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3번에서 조금 고민했거나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번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위에 얘기했네요.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 용기, 절제,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철인이어야 돼요. 선의 이하를 깨닫는 자여야 돼요. 그의 통치에 나머지 구성원이 따라야 해요. 그래서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구도에서 보자면 을에게서 정확한 오진술의 근거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라고 빼주겠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3번 가보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고대 동양이네요. 갑과 을에게서 어떠한 이상적인 지향점이 나오는가를 보니 갑 성인은 무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감화된다. 여기서 무위하고 자연하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 정도로 잡고 문항을 스타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된다. 성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무위하니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무욕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노자가 이야기하는 소국가민의 이상적인 사회에서 무위, 무부위 억지로 하지 않지만 되지 않는 것이 없고 겸허하고 순수한 그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소박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1번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할 때 먼저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남의 바람이 먼저 이루도록 해준다. 길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할 때 기옥 립 이 립인, 기옥 달 이 달인 헷갈리죠? 어쨌든 하나는 길고 하나는 헷갈리는데 잘 나와요 라고 제가 말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나왔잖아요. 이게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어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인을 강조하는 방법인 건데 그걸 위해서는 서를 실천하는 거 진짜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기소불력 물시 어인과 함께 이 내용이 잘 나오는 유교의 입장인 것이고 공자 정도 잡고 스타트 하시면 되겠다라고 정리해주면 선직 바로 가봐도 될까요? 1번 갑.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만물의 근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어요. 만물의 근원이 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도 아닙니까?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운동하는 그 근원적인 원리? 원칙? 존재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도의 관점에서는 인간만의 절대적인 가치와 자유를 지닌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물이 그 도의 관점에서는 평등할 수 있죠.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특성, 그 고유성, 무의자연의 그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존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절대적인 어떤 위치나 자유를 갖는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평등하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게 되겠죠. 자, 그럼 도가는 클리어했습니다. 육아로 가볼까요? 직분에 따른 권한과 의무에 충실한 이행은 서와 상충한다. 안 한다. 왜? 이 앞부분을 보면서 짧게 말하면 정명 정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 그것을 길게 써놨는데 그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인을 실천하고 서를 실천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고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X. 4번. 군주는 재화 분배의 형평보다 재화의 부족을 근심해야 된다?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유교 혹은 공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상적인 사회, 그런 사회에서 군자는 재화가 많고 적음 자체보다는 얼마나 잘 분배되었는가를 고민하라 해요. 그래서 형평성 있는 분배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해석해서 표현해 주기도 하죠. 그러니 4번의 입장은 맞지 않는 진술이다 가능하고요. 5번을 보시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덕을 따라야 된다. 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위, 자귀를 초월한 무위자연의 말하자면 상덕이겠고요. 육아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덕적인 의미에서 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상덕, 하덕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5번이고요. 나머지는 틀린 이유들이 쏙쏙쏙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복습해야 되는 요소 있으면 지금부터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단독으로 워낙 잘 출제되는 사상가입니다. 발문에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했는데요. 이 페이지에 소크라테스 나왔죠? 플라톤도 나왔어요. 남은 그분이에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죠.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조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데 이 조음은 그 기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각각의 기능이라는 것은 고유한 덕에 따라 수행될 때 완성이 되는데 인간이 지닌 그 고유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이성적 활동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꼭 체크해 놓기. 인간의 조음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최고의 조음은 완전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으로 인간의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는 1번부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제시문 첫 번째 줄에 인간이든 국가든 어떤 조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5번 선지를 보면요. 개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조음과 국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조음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그러한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국가는 개개인들의 그런 삶이 그런 조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5번 선지는 맞지 않아요. 자, 그럼 1번 선지. 악행은 무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제력 없음에서 비롯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자제력 없음, 아크라시아 기억나죠? 엄청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면요. 악행의 원인은 무지야 라고 강조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였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래, 무지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도 혹은 자제력 없음, 의지 박약에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무지와 자제력 없음이 모두 악행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 언제나 라고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은 오진술. 2번, 인간의 조음 중 자족적인 조음이고 완전한 조음이라고 하는 건 행복뿐이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걸로 정답이네요. 3번,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진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모든 덕은 이라고 했네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 인간의 덕은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뉜다면서요. 그럼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다 포함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지성적인 덕, 품성적인 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성적인 덕은 뭐에 의해 생겨나죠? 교육. 품성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화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러니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습관으로 완성된다. 즉, 자, 이렇게 잘라보세요. 모든 덕은 습관으로 완성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시문의 입장에서 보자면 습관으로 완성되는 품성적인 덕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개발되고 완성되는 지성적인 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 X겠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짚어보면 돼요. 그럼 4번 가볼까요? 품성적인 덕, 이 얘기가 나왔네요.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주는 알미다. 땡이다. 왜? 중용에 맞는 감정과 행위를 판별해주는 알미라고 하는 건 여기 썼다가 지웠지만 지성적인 덕이죠. 그래서 4번 X다. 5번, 개인의 최고의 좋음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일치하지 않는다. 5번 아까 틀리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2번이었습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런 행복과 덕에 관련된 걸로 꼭 잘 나오니까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5번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중국 불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문에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소중하게 단서로 사용해 주시고 이 3점짜리 꼭 맞춰야죠. 자, 중국 불교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사람은 본래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승의 인도로서 마음의 실상을 몸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성, 본래 들어가 있는 게 부처가 본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찾지 말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건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거야. 도노하고 돈수하네요. 그러니 본성을 깨닫는 것을 단박에 한다라고 말하는 중국 불교 사상가는 해능이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문항을 보고 받자마자 연계교재 빨리 찾아보면서 매치시키면서 한번 봤거든요, 혼자. 제시문이 있어요, 교재에. 제가 총평에서도 얘기하는데 교재 많이 활용해 주세요. 네, 어쨌든 해능의 입장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인 정토는 내 마음에 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생겨나면서 이야기하는 이상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곳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네. 마치 그리스도교에서 천국과 같은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대승불교에서 이상향으로서 정토를 얘기할 때 그게 어디에 있냐? 내 마음 안에 있다. 네. 그래서 1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에요. 나머지 틀린 이유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2번,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갖춘 사람은 없다? 아니다. 완성된 부처의 참된 모습, 그 본래 모습, 그 본성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재에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2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죠. 3번은 단박에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 살짝 오해할 수 있죠. X예요. 단박에 깨우치라. 그리고 단박에 닦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수행도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수행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지혜로서 성찰하는 그러한 수행도 역시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지혜로서 관조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맞지 않다. 4번. 깨달음은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요.
이심전심 아닙니까? 그러니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끝마무리가 지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으로 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오답의 근거입니다. 5번 경전 공부를 위주로 틀렸습니다. 지금 이 중국 불교 사상가 입장에서 보자면 경전 공부를 위주로 해서 선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노, 본성을 깨닫는 도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맞지 않겠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5번까지 첫 페이지 클리어 해봤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가볼까요? 발문에 고대 동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아 그림으로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서이고 갑과 을은 이상적인 통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은요, 왕은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고 생각하면 신하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비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라고 하면서 모두 의로움보다 이로움만 찾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자, 이렇게 X를 쳤는데 이로움을 나쁘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의로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의주, 리종, 의로움이 먼저 되고 이는 그 다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필 왈이, 왕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로움을 얘기하십니까? 왕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를 궁리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단 뭐가 중요하다?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로움의 가치, 도덕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입장이겠구나라는 게 좀 찾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유교에다가 맹자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1번은 포인트가 여기에요. 유임금과 우임금은 본성을 고치고 수양한 후에 성인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인이 된 그 사람들은요, 원래 본성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고요. 본성을 바꾸는 노력 끝에 그걸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본성을 고쳐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성악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갑을을 여기다 미리 이렇게 구도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소인이라 군자가 권세로 통솔하지 않으면 소인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으니 그들이 어찌 예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이 이끄는 그 예의에 의해서, 성왕이 이끄는 예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요 도 구도입니다. 그래서 유교인 건데 맹자와 순자라고 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의 A는 군자는 남의 고통을 참아 어찌하지 못한 마음을 타고나나요? 네. 남의 고통을 참아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5글자. 불, 인, 지, 심. 탁 튀어나왔어요? 잘했어요. 그 불인 인지심을 타고나나요? 타고나나요? 이 말은 성선설에 전제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맹자 입장에서는 예스이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요. 누구나 타고나오는 건 악한 것이나 그것을 선하게 바꾼 자가 훌륭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은 예, 아니오의 구도에 예, 맞았어요. 그럼 니은 갑니다. 맹자한테만 묻는 구도예요. 의로움의 추구와 이로움의 추구는 언제나 상충하나요? 윤리에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언제나 상충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의로움과 이로움 중에서 의주, 리종이 돼야 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의로운 것이라면 이로운 걸 취할 수도 있어요. 그 이롭다라고 보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니은번 빼줍니다. 얘는 빼야 되겠구나 라고 한 단계 판단해주고 디귿번 C 갑니다. 제도적 규범에서 도덕 성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순자가 이야기하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라고 하는 것은 성왕의 통치 기준, 도덕 생활의 표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바꾸어 나가고
또 사회적인 재화를 분배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규범에 의해서 도덕 성립의 근거 찾을 수 있겠죠. 디귿번 맞다. 자, 그럼 지금 디귿번에서 순자에게서 워낙 예가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군주의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인을 실현하는 것, 그게 내재적이고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인과, 그러니까 도덕과 예의로 이끈 또 인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을 중요하게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자에게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런 세팅이 나오면 한 번 더 고민. 우리 학생들이 기억 디귿 리을 2번하고 4번 중에 고민했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확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더 탄탄하게 확실하게 해줄 수 있으면 덜 망설이고 정답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좀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자신감 가져요. 7번 가요. 발문에 근대 서양 사상가라는 고마운 단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도 고민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벤다민네, 미래네, 공리주의네 라고 했겠지만 선지를 가보니까 이 법내에 은근 만만치가 않아요. 제시문 보면 어떤 행위의 일반적인 경향은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에 따라 차이에 따라서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그러니 양적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벤담이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해요. 그렇죠? 반면에 을은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서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질적 공리주의니까 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문제 풀고 왔으니까 저 바로 포인트 짚어서 직진할게요. 이 문장이요.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에 비해서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한 건 맞아. 그렇지? 근데 이 법리에서 여기 디귿번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머, 밀이네, 밀만이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지. 왜?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벤담의 입장이라면 그 어떤 쾌락이 양적으로 더 많은 쾌락이면, 총량이 더 많은 쾌락이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있다. 또 밀이라면 그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있다. 그래서 요거는 B, 그러니까 B가 맞다는 거죠. C, 즉 밀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에게 기본적으로 문장이 잘 연결되기도 하지만 벤담에게서도 이 디귿 B에 들어가는 이 문장 자체로 보면 벤담에게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디귿번에 B는 법례상 맞는 거죠. 맞는 것이고 혹여나 이 문장을 보고 이건 밀만의 입장이야 라고 생각해 버렸을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디귿번 맞습니다 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럼 기억으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니까 맞겠네. 그럼 벤담만의 입장이겠네. 밀은 질적 공리주의니까 벤담만의 입장 맞겠네. 간만의 입장 맞겠네. 그럼 A는 맞겠네. 라고 하면 이 문제 틀리는 거죠. 왜요? 밀이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양이 아닌 질이 아니라 양뿐만 아니라 질이에요. 맞죠?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밀이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 벤담이 맞는 건 맞는데 밀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간만의 입장이라고 하는 법례가 맞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좀 추론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목적,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거나 사회 이익 증진,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나쁜 수단일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험적 결과의 유용성이 더 많은 이익을 산출했다면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예가 거짓말과 같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과 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쁘다라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경험적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쾌락, 이익, 사회적인 유용성을 증진했느냐 여기에 부합한다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그런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겠다라는 결과주의적인 전통, 경험주의적인 전통,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구도이겠어요. 그래서 니은멋 맞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럼 일단 니은 디귿이라는 구도는 나왔는데 리을번을 가보죠.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 라고 밀만의 입장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밀의 입장에서 분명 저급한 쾌락보다는 고상한 쾌락,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한 것이다라고 언급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관점도 생각해 보세요. 저급한 쾌락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거나 혹은 또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쾌락이지만 그 쾌락이 아주 고급은 아니어도 저급이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쾌락인 경우라면 또 혹은 우리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저급한 쾌락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랄 만한 쾌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유의 몇 가지를 한번 추론해 보면 저급한 쾌락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게 아니다라고 밀액에서 단정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래서 리을번의 경우에도 쾌락주의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적인 큰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에도 저급한 쾌락이 어떤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특히 밀액에서 맞지 않겠다. 리을을 빼주는 거,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입장, 넓은 입장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선지도 있었고 또 밀액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선지도 있는 7번. 예, 2점짜리긴 하지만 이 문제가 좀 난도가 좀 높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어요. 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를 쓴 현대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서양 사상가의 단서를 두고 가보니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답하고자 하는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성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못 미쳤는지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라는 건 성장과 진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선했던 사람도 현재 타락하거나 선을 상실해가고 있다면 악한 사람인 거고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던 사람도 현재 선해지기 시작했다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정된 어떤 결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다시 한번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적어놨어요? 네. 주의의 입장이에요. 실용주의 잡으셔도 되겠지만 주의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그의 관점에서는 행복의 실현 여부가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다 라고 했는데 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동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성장 자체. 그래서 적절한 진술에서는 빼낸다. 2번,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도 상황에 따라 가치를 상실합니다. 유용성이 입증된 도덕 규칙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가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어. 하나의 가설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면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3번, 그런 의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가설로서 하나 인정이 돼. 받아들여졌어. 하지만 그것은 지식의 근거니 될 수 없다.
가설이니까 근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유용성을 가져올 수 있어,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도구로서 의미가 있어 라는 하나의 잠정적인 가설이라면 지식의 근간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결해서 개념을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논리가 흐르네요. 4번 가볼까요?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속적인 성품에 근거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제시문에도 얘기됐지만 지금까지 선했다는 사람도 현재 타락하게 되면 악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 지속적인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진보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5번,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일종의 가설로 두고 우리가 받아들여보고 우리 삶에 어떤 기여를 주는지 그 기여를 해준다면 오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에겐 삶에 기여하는 의미가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로 정리. 9번 가보겠습니다. 발문에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했어요. 갑과 을의 두 조합이라면 그쵸.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라는 두 대표적인 중세 서양 사상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두 사상가를 판단하려면 그쵸, 잘 아시죠? 원형된 철학자 플라톤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이냐 가닥을 잡으면 되고 절제, 용기, 지혜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덕에 관한 관점을 신에 대한 사랑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은 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1번은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에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덕에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원용한 아퀴나스의 입장이다라는 게 잘 보이죠? 그러면 이 초자연적인 목적,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행복, 도덕적인 덕을 통해서 행복으로 간다면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신의 은총, 내세에서의 구원, 그쵸?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선지 가겠습니다. 1번,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성만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앙, 믿음, 신의 은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1번 맞지 않겠다라고 빼낼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2번,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에서는 죄악, 악이라고 하는 건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그 악에 대한 관점 으로 지금까지 계속 출제되어 왔었던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신이 악을 창조하진 않았어. 다만 그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에서 악이라는 건 발생하는 거야 라고 보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으로 정진술 정답 2번. 그럼 이제 3번, 4번은 아퀴나스예요. 3번, 아퀴나스에게서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될 법칙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리해 봅시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한 영원법이요. 인간이 인식했죠. 첫 번째. 자, 그 자연법의 필수적인 항목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진리를 인식하라. 이러한 자연법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만든 여러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인식하고 준수해야 될 법칙인 거죠. 그러니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번,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다.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시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된대요. 그게 뭐예요?
신의 은총, 구원. 그쵸? 그러니 맞지 않고. 5번.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다. 아,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반복하게 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둘 다 신의 은총과 구원을 중시해요. 그건 내세에서 이루어져요. 따라서 현세에서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지 않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인 게 딱 떨어졌죠. 잘하셨어요. 10번 갑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갑을이 모두 긍정이래요. 모두 긍정이라면 큰 틀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 긍정의 공통점으로 찾아봐야 될 텐데 갑의 입장에서 보자면 효도와 공경을 행했을 때 비로소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효도와 공경의 말뜻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도할 줄 안다, 공경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암과 행위를 어떻게 분리를 하냐.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건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거다. 징합일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왕양명, 왕수인의 강점의 입장입니다. 그럼 을은요.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 사물을 탐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영특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가 있어요. 주희. 사람이 궁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알미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 사물에 그 이치가 있다고 했지 사물에 이르러서 그 이치를 탐구해야 돼 라고 보는 주희의 입장. 그러니까 양명학, 성리학 혹은 왕수인, 주자, 주희 이 구도로 선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이 보여서 말이죠. 사람의 마음에 천리가 존재하는가? 천리가 사람의 마음에 부여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양명학, 성리학 공통적으로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는 구도 맞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하나요? 라고 했어요. 사물에도 이치가 내재한다면 제시문에 강조했던 것처럼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사물의 이치가 내재하니까 사물에 이르러서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겠으나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이치가 구비되어 있다라고 볼 테니 2번은 모두 긍정은 아니겠다. 세 번째, 소인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인가? 라고 했는데 이 둘이 성선설의 업그레이드 버전,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하고 있는 버전이다 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 마치 양지와 같은 선천적 도덕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유지, 보존, 확충,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에는 소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 선천적 그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라는 건 아닌 거지. 갖고 있으나 그것이 잘 실현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죠. 그래서 3번의 경우에는 양명학과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큰 선지겠죠. 다섯 번째, 욕구의 절제와 본성의 보존은 경물과 무관한 것인가? 경물 치지에 대해서 양명학 버전의 해석이 있고 성리학 버전의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양명학에서 경물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성리학에서는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탐구하는 것,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욕구를 절제하는 것, 그리고 본성을 보존, 킵하는 것, 존천리하는 것, 거인욕하는 거. 아, 이거 연결되는데. 그래서 재밌는데 이런 거 알게 되면. 1번 선지가 둘 다 예스라고 보니 그래서 천리는 킵, 보존해주고 인욕은 제고해주고 절제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관하냐라고 했으니 둘 다 부정의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5번. 치지는 사물에 깃든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사물에 깃든 이치라고 했어요. 즉 이치가 사물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 보여요, 여러분들? 2번에 사물에도 이치가 있나요? 5번에 사물에 깃든 이치. 같은 맥락이죠.
성리학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인데 양명학의 입장에서는 사물에 깃든 이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니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구도로 맞지 않겠죠. 그러니 정답은 1번이었던 거고 2, 3, 4, 5번을 가면서 얘가 왜 오답인 건가, 내가 제대로 맞춘 건가를 확인해 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중국 유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10번 같은 것들도 잘 복습해 두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였네요. 자, 그럼 11번 가겠습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예요. 와, 이 문제도 만만치 않던데요. 제가 우리 문제 다 풀었으니까 와, 이황과 이의가 좌표평면으로 빠지더니 정약용 문제가 굉장히 좀 딥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자, 정약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생기면 형체가 없지만 신령스럽고 밝은 본체를 하늘이 부여해 주니 이 때문에 사람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육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본성은 기호라고 보는 거니까 제가 정약용이라고 말한 거 단번에 여러분들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기호설을 이야기하는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만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천리 그 자체다. 이치가 즉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법적인 실체인 리가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니은번 가봐요. 사람은 이법적 도덕 본성이 없으나 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약용은 이법적인 실체로서의 리,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보는, 리가 본성이다라고 보는 성리학적인 해석을 비판해요. 그러니 이법적인 도덕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죠. 성리학은 이법적인 도덕 본성, 성증리설을 그 버전을 설명하겠지만 정약용은 그것을 비판함으로 그런 건 없다. 단 인간한테는 성기호, 인간의 본성은 기호 아니냐. 거기에다가 하늘이 자주지권을 주지 않았냐. 그럼 이건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서 거기에 책임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 사람은 이법적인 도덕 본성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기호와 자주지권을 바탕으로 덕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다, 주체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니은 일단 맞는 진술. 여기에서 기억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지의 기호는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실체적 이치다. 아니다. 영지의 기호는요, 위에서 말한 대로 본성이에요, 인간에게. 정약용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기호설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영지의 기호가 있어요. 그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선을 지향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인 것이지 실체적인 이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이치를 얘기하는 것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치 자체, 천리로서 부여된 그 이치, 그 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약용의 관점에서 영지의 기호가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맞지 않는 진술이겠다. 그래서 니은을 빼줄 수 있겠다. 디귿번. 벌써 설명이 됐네. 인간을 선을 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니은번 설명드리면서 이미 정리가 됐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예라는 성은 사양지심이 발휘될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이거 한번 샅샅이 뜯어볼까요? 이건 그래야 되는 문제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라고 하는 건 인, 의, 예, 지, 사덕이라고 바꿔볼까요? 사양지심은요, 측은수, 사양, 십이지심, 사단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일단 사덕이 성이래요. 사덕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인의 예지가
인간의 본성으로 선천적으로 내재되었다는 정약용의 입장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리을을 바로 빼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4단이잖아요. 정약용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시초, 출발점, 단시설, 출발점이 되어서 4단이 출발점이 되어서 4덕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을번의 선지를 보면 예라는 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판단해야 봐야 되겠고, 또 사양지심이 발현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 요모조모 정약용 선생에게는 맞지가 않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간 3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1번도 클리어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12번 갑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나오는 구도죠.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은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했네요. 흉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에서나 얘기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바로 2번 선지요. 그러니까 흉은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데 이성은 무능력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잘 선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2번을 조심해 주시고 일단 빼줄 수 있겠어요. 제시문 기반해서도요. 그럼 1번 선지 가볼까요?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신의 개별적인 이익과 무관한 사회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의 감정을 강조하긴 해요.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도 쾌감, 유쾌함, 유용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 선한 행동이라고 추구할 수 있으니 1번도 맞지 않겠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정리했어요. 그럼 을은요? 칸트인데요.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의무와 맞다고는 해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아. 선지에 많이 나왔던 그 중요한 문장이에요.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봐봐요. 3번. 자유는, 칸트가 말하는 자유라는 건 보편타당한 정언명령이 실천할 수 있는 근거이다. 맞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천의지 내에서 이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데, 그것의 근거가 바로 자유로서 보편타당한 도덕법칙, 정업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도덕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천 이성이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유에 기반해서 가능한 것.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번 선의지. 칸트에게 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칸트는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라고 말하죠. 무제한적으로 선하다, 제한 없이 선하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건 없이 선한 건 아니다? 이게 같은 얘기 아닌가요? 제한 없이 선하다, 그래서 조건 없이 선하다, 무조건적으로, 당위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이니 이 진술 자체가 맞지 않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빼줄 수 있고, 5번. 보편적인 인류애가 도덕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라고 했어요. 먼저 칸트에게서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이성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실천 이성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 그래서 칸트에게서 맞지 않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 칸트가 들어간 이 구도에서 더
좀 더 명확하게, 강력하게 오답의 포인트를 빼낼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휴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그 규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오답의 근거를 본다면 칸트에게서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적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었던 실천 이성이 인식해서 정언명령의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칸트를 더 생각해 주신다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갑과 을로 엮었을 때 적절한 진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빼줄 수 있겠고 정답은 3번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번 가보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수심정기, 한울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학의 입장이죠. 1번의 경우에는 강화가 성립되면 사교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섞여 들어와서 나라에 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정척사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익현의 입장 정도 될 것인데 동학과 위정척사라고 하는 구도에서 봤을 때 1번 갑, 동학은요 유불도의 조화가 나타나죠. 그러니 동학사상 자체가 인간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맞는 표현인데 천인합일 사상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어요. 유불도를 조합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뭐 천이 시천주, 그 사인여천 같은 그 천의 관점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천인합의를 극복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관점이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다. 2번, 새로운 세상이 내세에 열린다. 새로운 세상, 후천개벽의 이야기는 내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열려야 되겠죠. 세 번째, 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신분질서를 철폐해야 된다. 신분질서를 철폐하는 것은 을의 입장에 맞지 않겠죠. 4번, 서양 종교는 배척하되 물질 문명은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 종교뿐만 아니라 물질 문명에 대해서도 좀 배척하는 입장에 가깝지요. 그래서 빼줘야 되겠고 5번, 위정적 사건 동학이건 간에 근대 한국의 조선의 말기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이 국가를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사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13번 근대 한국 사상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가의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하는 비판인 건데 이렇게 둘의 비판 구도이고요. 갑의 입장을 보니까 과세와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수정자본주의나 케인즈의 입장이다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고 을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는 계획경제는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경제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어. 신자유주의적인 입장, 하이에크 입장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름 쓰고 가보겠습니다. 이 구도에서는 서로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 공통점, 자본주의라고 하는 큰 공통점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A,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함을 케인즈는 강조할 것이고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이에크 입장을 보자면 을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구나 라는 것이 가능하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2번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필수적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둘 다 역시요. 자본주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와 시장 경제에 근거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통점이니까요. 3번 B, 자유경쟁으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저하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구도가 B잖아요. 을에게서 나가는 구도인 건데 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 자유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역시 법례가 맞지 않습니다. 4번 B. 계획경제가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런 계획경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므로. 5번. 자유방임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 증진을 저해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유경쟁,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선제 안에서도 개념이 잘 이어지고 있어요. 정답은 1번이 적절한 걸로 정답 나왔고요. 나머지 틀린 이유 확인해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15번 갈게요. 고대 서양 사상가래요. 갑과 을의 적절한 것만을 골라보라 라고 하고 이렇게 갑, 을의 진술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각 갑의 입장을 보면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되면 육체적인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이니까 정신적 쾌락의 한계는 쾌락들에 대한 계산과 쾌락과 연관된 감정들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고대 서양 사상가는 쾌락주의적인 관점, 에피쿠로스적인 관점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또 을은 자신을 지배하는 이성과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게 신속히 달려가라. 네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그 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주의 이성에게 달려가는 것은 네가 무엇의 일부인지 상기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럼 우주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신인 것이고 그것의 본질로서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면 나는 그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스토아적인 관점이죠. 그럼 기억 갑번. 갑번도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과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지 않는 진술이다. 니은번. 정의는 상호 피해 방지를 통해 고통 제거에 기여한다. 암요. 우리 에피쿠로스에게서 정의 이거 공부했어요. 또 확인도 해봤어요. 수능특강 날개 부분에 정의 뜻이 아예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것으로 정의가 정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두면 좋다는 거예요. 디귿번 을.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건 이성의 어근 나지 않아요. 자연적인 본성, 이성, 우주연의 법칙, 신 합일이 되었을 테니까. 그럼 리을번. 자연에 대한 이해는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네. 왜요?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그들의 원자론적인 관점을 수용한 것으로부터 해서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요를 막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을과 같은 관점에서 또 봤을 때에는 자연, 즉 신, 이성의 발휘 이러한 제대로 된 이해가 마음의 동요를 막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니 리을번은 네, 큰 틀에서 공통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니은하고 리을 들어간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가요.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찾으라 라고 했는데 와, 이황과 이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번은 하나는 기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에도 기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발이라고 해요. 사단, 이발이 기수지. 칠정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고 해요.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 그래서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각각 이발, 기발로 나누어지죠. 물론 거기에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승지 하니까 이와 기가 다 들어가게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 거긴 해. 그래서 이황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이발, 기발, 사단, 이발, 칠정, 기발 했으니까 명확하죠? 그에 비해 을이요. 기가 유행하면서 그 본연을 잃고 치우치거나 혼탁한 것은 기의 국한됨이고 기의 맑음과 혼탁함 가운데서도 그 본연이 손상되지 않음은 이에 통합니다. 이통 기국 이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황 선생에 비해서 이 선생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보라는 건데 X축 칠정이 사단을 포함함을 강조하는 정도예요.
이 선생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칠정만 있다. 칠정이 중절했을 때 불러주는 것이 사단. 그러니 칠정의 선한 부분이 사단이다. 칠정의 선한 부분에 대한 별칭이 바로 사단이다. 그러니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선생이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Y축. 도덕적 본성의 능동적 움직임을 강조하는 정도. 도덕적인 본성 혹은 이것이 사덕, 리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면 그건 이황 선생님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고 이 선생에게서는 낮음으로 나올 것이다. 지축. 수호지심이 기가 발현된 감정임을 강조하는 정도. 수호지심은 뭘로 말로 바꿀까요? 네, 측은 수호 사양 12지심 4단으로 바꿔요. 4단은 기발이다. 누구? 이 선생님이 강조하겠죠.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이황 선생님은 4단은 이 발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근데 이 선생은 4단도 기발이다. 4단 7정 모두 기발이다. 기발 이승 1도설이다. 그러니 지축 높게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디귿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요렇게 이황과 이가 나왔네요. 네. 17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사상가 입장이라 했거든요. 근대 서양사상가 참 나올 사람 딱 요 한 분 남았죠. 신은 곧 자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되고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 행복이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덕이 요구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본 스피노자 관점입니다. 그럼 그런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 맞지 않겠습니다. 스피노자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외적 대상에 대해서 혹은 외적 원인에 대해서 불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인간이 이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외적인 대상과 어떤 외적인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이해하게 된다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라고 했으니 맞지 않다. 2번. 신은 무한한 실체다. 그렇죠? 신은 실체이고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땡이다. 신은 실체고 무한하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유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체가 아니고 양태다. 실체는 신인 거고요. 그 양태가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 맞지 않는 표현. 3번.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실현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이 자연이 뭔데요? 신이요. 여기 말했네요. 신 즉 자연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신 즉 자연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하는 거, 즉 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 그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실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예스예요. 자, 그럼 일단 정답이 3번인 건 나왔는데 요거 3번 선지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요. 4번 선지 자유의지는 가질 수 없잖아요. 우주자연의 그 필연적인 인과관계 법칙,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니 필연성을 벗어날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신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었죠. 이 기출에도 계속 쌓여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X 해주시고 5번.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다가 틀렸어요. 왜? 코나투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코나투스 우리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5번 X. 적절한 건 3번이다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스피노자 요것도 역시 꼼꼼히 잘 챙겨놔야 되겠고 18번 가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가브레 이상사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얘기했는데요. 야, 이상사회론에서 좋은 조합이네요. 잘 나오게 됐었고 갑번은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인데요. 6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해요.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해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시간만을 일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토머스 모어의 입장이죠. 유토피아의 입장인데 6시간만을 일한다 요거를 잡고 선지 여기를 한번 가봐요. 2번 선지요.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아니라고요.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아요. 6시간만 노동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가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2번 X다. 그럼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풍족해요. 필요 이상을 노동하지 않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생산이 풍족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거. 1번과 2번이 다 틀렸다라고 정리가 됐죠? 그럼 1번. 마르크스인데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죠. 경쟁에 몰아넣죠.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넣죠.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리죠. 그래서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매니팩처,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등이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마르크스 입장에서 그가 역사의 최종 단계로 생각하는 그 사회가 뭐죠? 공산사회. 공산사회에서는 사유재산 없죠. 그것에 의해 파생된 계급 없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래서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옹호했던 구조였었던 국가가 없는 상태죠. 다 안다고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 오답 포인트가 뭐예요?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계급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노동자 계급, 무슨 계급, 그런 계급 혹은 착취와 피착취의 그 계급 그런 것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되므로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라고 하면 맞지 않겠어요. 뭐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들이 지배하는 걸로 과도기의 상황을 지나가긴 하겠지만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는 계급, 사유재산, 국가 없어집니다. 4번. 그런 점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되느냐?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과도기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 계급을 타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노동자와 자본과의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점진적이라기보다는 좀 급진적이라는 해석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또 X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 다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되네요. 사유재산 없어졌다. 계급 없어진다. 요거에 대한 지향점이 있다는 거 얘기했죠.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마르크스 생각인 거고 토머스 모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노동과 생산에서 평등한 사회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것이 공통점으로서 정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기출된 적이 있었고 그런 것에 의해서 봤을 때도 익숙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 요소가 되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두 사람의 공통 분모 찾아냈고요. 19번 가보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갑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때는 비참한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늑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비참한 전쟁 상태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자연권을 포기하고 절대적 군주에게 양도하는 자연법을 인식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네, 그러한 계약을 맺는다. 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무수한 개념들이 있지만 홉스라는 건 잘 파악하셨을 겁니다. 홉스. 을번의 경우에는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어.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런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강조하는 로크 입장. 홉스와 로크를 두고 선지 가보겠습니다. 홉스의 입장, 기억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권을 위해서, 즉 욕구 충족을 위해서 무력 행사가 가능하기도 하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행위는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홉스가 바라본 고찰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력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의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정의, 불의 혹은 내 것, 네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그러한 혼란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한 사회가 된다라고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번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그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적인 인격, artificial person. 그래서 리바이 어던.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이야기.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홉스가 생각하는 그 계약의 특성을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디귿번.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로크의 입장에서는 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이다. 따라서 디귿번 조심해 주시고 리을번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권리 같은 것들은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중요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맞겠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들어가는 4번이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강연자가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위해 금지, 3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데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 2번째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을 설계하고 초래될 계약을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화합과 연대의 자유. 이건 미래인데요. 미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미래에서 이런 자유에 대한 관점이 충실하게 들어간 선지로는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 미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번 선지,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위해 금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째, 개인적 삶의 기호가 다수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했지 그것조차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째, 개인의 자유는 민주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주정부 아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민주정부 아래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럼 4번.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아닙니다. 위해 금지의 책임도 있겠고 기본적인 관점에 있겠고요. 그 범주 내에서 자신의 그러니까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그런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의 기본적인 입장에 맞지 않겠습니다. 또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혹은 감정의 자유가 요구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두 맞지 않고 적절한 것은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념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충실한 제시문과 함께 선택지와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라는 것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 전체 정리해 봤는데 총평에서 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도 잘 캐치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 저와 함께 더 실력이 탄탄하게 그리고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잘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